4월 어느 날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곧 숨이 멈춰질 듯한 외소함에 부모님의 정성으로 너무나 좋아진 외모의 신비로움에 벌거수로 차약하 그것이 60대 노 유튜버의 인생 출발인 첫 사진 한 장이 되었다. 60대 노 유튜버의 아기때 사진.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이 끝나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 병역 의무까지 마치고 아무런 연줄 없이 사회에 홀로 진출하고 보니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시점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본인은 몰랐던 것이다. 알았던들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무런 연구로 길을 알려주는 이조차 없었다. 그렇게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두가 그러하듯이 초년생이 가는 것은 노동으로 하는 회사로 출근하였다. 나름대로 한껏 부푼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회사 기숙사에서의 잠자리는 바닥은 장판이 찢겨져 세면바닥이 더 많은 상황. 그리고 난방이라고는 새벽에 꺼지는 내르시 연탄. 이불은 손을 찾아볼 수 없는 겉이불 뿐. 그야말로 노숙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고난은 또 있었으니 손님자들이 장난인 것이다. 자고 있는 나와 입사 동기 친구에게 코에 치약을 짜놓는다거나 플라스틱을 태워 그 연기를 코에 대기도 한다. 그럴 때는 심하면 코피까지 흐른다. 그런 생활을 1년 넘게 하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입사 동기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퇴사를 하지만 당시 받는 월급이라고는 저축할 수 없는 정도의 박봉이었다. 퇴직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의 또 다른 회사를 찾기 힘들었다. 결국 나는 반거지와 같은 생활의 회사를 포기하고 깨끗한 물을 추구하여 레스토랑에 취업하게 되면서 직업 전향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우선 형색이 깔끔해진 것, 또한 식식도 예전의 회사에 비하면 남자 대여 정도의 잠자리와 식사,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더욱이 좋았던 것은 칵테일을 배우게 되어 마치 예술하는 것 같아서 좋았으나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자꾸 멀어지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았던 칵테일 공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의 사기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루바, 브루스, 탱고, 왈츠, 퀴트 등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의 또 한 번 잘못된 인생 전환점이 되리라고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날 학원 측에서 강사 제의가 들어왔는데 한참 사기춤의 매력에 빠져있던 나는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남아있을 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인 제가 오랜 시간을 여자 스텝을 하거나 박자를 줄여서 스텝을 밟는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의 관절이 잘못될 줄이야. 그리하여 저는 사기쪽 일도 못하고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교학원 강사로 있을 때의 사건 한 컷. 사교계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화려했습니다.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되고 많은 금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뒤에는 남는 것이 없더군요. 많은 수입이 생기는 만큼 이사물이며 규제비 등으로
많은 지출이 되다 보니 생활 자체는 화려했지만 저축을 못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화려함 속에 몸도 망가지고 금전도 모으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결국은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귀환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정말 좋긴 좋은가 보구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마음은 참 편하였다. 나는 한동안을 쉬다가 고향에서 1시간 거리인 도청 수제지로 거주지를 옮겼다. 집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집안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집안만의 노하우로 식당을 열었기 때문인데 그 노하우로 친척들도 모두 식당을 하는 상황, 대박이 난 것이었다. 이곳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고 서울에서도 연예인들도 소문 듣고 정도였으니 그리고는 금전 사업도 시작하여 내가 관련 입장이 되었다. 집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라도, 광주, 충청북도, 충주, 충청남도, 대전 등 상당수의 지역에 군정을 두었다. 타 지역의 군정을 수여하는 일이 나에게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았다. 그러길 수년이 흘러 나에게도 부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였고 나는 또 생각을 한다. 식당업이라는 것은 잘 되든 안 되든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그래서 식당업 말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마음을 굳히고 힘들어도 혼자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독립을 하여 탤런트 이승현 씨에게 협찬한 손톱반지라는 액세서리 사업을 이쪽 지역 전체 총판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나 머지않은 시간에 이승현 씨가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로 인하여 우리 사업은 폭망을 맞이하게 된다. 엄청난 손실이 왔다.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던 이승현 씨가 그리 될 줄이야.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기에 바로 마음을 정리하였다. 누가 애군은 겹친다 하였는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결혼하여 얻은 첫 딸이 1살도 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을 맺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내 머리를 때린다.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가슴을 때리는 아픔이라는 건가? 그 아픔이란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 나의 이쁜 첫 딸, 내가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나의 아픔은 거서 멈추질 않았다. 내가 데리고 있던 하나뿐인 동생마저 심장마비로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그 충격으로 얼마 후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나의 이름은 사업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픔이 아니라 그저 흔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인 가족의 죽음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 돈은 이루는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가족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수시로 가슴이 아려온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남은 돈으로 다시 도전을 한다. 그것은 한국 전체에서 몇 곳 안 되던 자동차 실내 세탁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너무 시기상조였는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한 사업이 스티커 사진 사업이었다. 나는 이곳 지역에서 최고 좋았던 황금땅이라는 번화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 부산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고 이곳 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시작하자 바로 성공했다. 그러기를 시작 몇 개월 지날 쯤 주변 손님들이 나의 매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곳 중심부에만 9개의 매장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나의 매장에서 지켜보고 아이디어 등 모든 걸 체크하고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겨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는 또 무너졌다. 역시 나에게는 식당업이 맞는 것인가? 나에게 방문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우리 집안의 노하우로 식당을 시작하였다. 역시 잘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와이프가 문제였다. 와이프가 여유가 생기니 나보고 남자가 식당에 있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강력히 제의를 하여 나는 도시로 나가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던 중 와이프는 스스로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지인들과 노래방을 다니다가 급기야는 도박까지 하였던 것이었다. 결과는 뻔한 것. 손님은 줄고 늘어난 것은 비결은 그러기를 얼마 후 채권자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한 와이프는 가출을 하였고 식당은 내가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원상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빚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조금씩 해결해가며 지내기를 수년이 지나고 가출한 와이프는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나는 두 아들을 생각해 거부하였다. 수년이 지나도 빚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식당을 처분하면서 일부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차차 갚기로 합의해보고 나는 다시 고향을 떠났다. 모든 부를 잃고 나는 홀로 또다시 제 일을 생각하며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으니 그것은 수년째 이혼을 요구하는 와이프의 성화에 결국은 이혼을 하였고 아들 둘은 내가 키우기로 합의하였다. 이미 수년째 가출하여 밖으로 돌아다니는 와이프에게는 전혀 없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던 중 나에게 형제라고 하는 동생 형님이 하늘나라를 갔고 형 한 번뿐이었다. 그 형이 중국에 가서 식당을 하고픈데 도와달라 요청이 들어와 나는 마음도 안정시키고 무언가 새로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수락하고 중국행을 선택하였다. 중국에서 식당 준비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나는 예전에 중국을 자주 다녀서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형님은 초행이었기에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번번이 나의 조언을 무시하였고 장사는 초반부터 적자를 겪다가 결국은 다른 도시로 옮기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혼 후 중국 현지 지인에게 최근에 와이프를 소개받아서 7개월 규제하고 후에 같이 형의 식당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여친의 시즌이었지만 형과 둘 사이에 형이 엉뚱한 짓에 여친이 반박을 하다 자기 우월주의인 형은 여친과 나를 동시에 해고하였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하나뿐인 형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러 간 동생을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동생 여친을 해고하고 동생까지 해고하며 나 월급만 계산해주는 것이었다. 월급이라고 해도 내가 도와주러 간 것이기에 한국 돈 12만 원으로 담뱃값만 받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타국에서 그 담뱃값만 주며 해고를 하다니 그럼 나는 한국에 돌아올 비행기값도 없었는데 어쩌라는 건지. 나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힘들어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부터 남남이다. 이 순간부터 나에게는 형이 없다. 그러고는 여친과 나왔는데 막막했다. 나로서는 중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친이 말하기를 우선 자기가 저축한 돈이 조금 있으니 그걸로 생활하자고 해서 같이 동거를 하며 8개월을 둘이 무직 상태를 했다 보니 저축한 돈이 바닥이 났다. 그러자 여친은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생활하고 다음 달 바로 직장을 구해서 출근하고 있는데, 나는 여친에게 1년 이상을 얹혀준다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귀국하였다. 귀국한 나는 바로 취업을 하여 3개월가량 중국 여친에게 생활하고 남은 돈을 가이드를 통해서 보내주었는데, 4개월째 가이드가 보내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친과 연락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 중국 여친의 소식을 여러 방면으로 수습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다. 그러던 중 동생의 죽음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되신 후 병석에 수년째 자리하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셨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평범한 시간이 가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예전에 알던 중국분에게 연락이 왔다. 그분은 예전에 중국에서 나의 여인을 소개시켜준 중분의 친구로 몇 번 만난 분이었다. 그분이 중국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나이가 비슷하여서인지 빠른 속도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중국 여성이 집에도 왕래하는 등 나도 어머님께 인사시켜드리고는 다음 해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서로 재혼이라는 양측 모두 자식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자식 핑계로 수시로 중국을 다녀오거나 서울에서 절반을 생활하는 것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데려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던 중 몇 년이 지나고 귀화 신청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말하기를 도저히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된다고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다. 많은 설득을 해봤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우리는 이혼을 하였다. 그 후 몇 개월이 흘러 첫 번째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다. 예전에 아이들을 호적은 나에게 주더라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아이들이 원해서 전부인이 되고 있었다. 전부인이 말하기를 큰아들은 가출한 지 몇 년 되었고 작은아들은 우울증에 대인기 필요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작은아들은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에 입원을 권하여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입원을 하던 중 10일 만에 병원 측에서 아들이 밥도 안 먹고 하니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며 퇴원을 권유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나와도 대화를 안 하는 아들. 나는 아들이 컴퓨터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밤을 새워 컴퓨터를 하여도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고 지켜보며 약도 중단시켰다. 그리고는 아들과 대화를 자꾸 하며 친구처럼 대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대인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들은 기쁘게 있는 것 같다. 한때 좋아졌을 때는 나에게 농담까지 하였는데 그래서 동네에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친구 같아 보여 보기 좋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들 나이 현재 30세.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동네 PC방 아르바이트 1년 6개월이 전부이고 지금은 또다시 대인 기피를 하고 있다. 걱정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찌해서든 먹고는 살겠지만 내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찌하나. 내가 없으면 오로지 아들 혼자뿐일 텐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많은 시련이 오는 걸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어느 날이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너무나 놀랍고 기뻤다. 그 전화는 중국의 여친이었다. 여친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소식이 두절된 지 몇 년 만인가. 놀랍다. 그러나 기쁜 게 시련은 있었으니 그것은 국제 결혼의 조건이었다. 나는 중국에서 돌아와 열심히 일하 했지만 국제 결혼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였다. 조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국민과의 결혼은 조건이 없는데 국제 결혼이라는 이유로 금전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하는데 또한 이해 안 되는 것은 결혼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개화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중국을 다녀오며 비자를 재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화 신청을 하여 통과되면 비로소 한국 국적을 소유하여 그때부터는 일반부와 동일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조건 속에 기준이 도달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되질 않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을 다녀오며 비자를 재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되면서 금전적인 조건이 있어서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와이프는 3개월에 한 번씩 중국을 가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야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은 7년이라는 공백을 두고 다시 만나 그런지 더욱 뜨거웠다. 나는 다시 만나 사랑할 수 있는 행복감에 너무나도 기쁜 나날을 보내다가 정부의 국제결혼 조건에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식당을 열었다. 이곳 지역은 아직도 집안의 노하우로 식당을 유지하는 친척과 분점이 많이 있는 문제로 나는 다른 업종으로 식당을 운영해야 했다. 종업원도 없이 메뉴 개발하며 1년을 혼자 배달하며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결국은 빚만 내고 폐업하고 말았다. 나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 생활하던 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와이프의 3개월에 한 번씩 발급해주던 비자도 안 해주는 것이었다. 역시 이유로는 내가 국제결혼에서의 금전적 자격 요건이 안 돼서라는 것. 우리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에 상의 끝에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세 번째 이혼이다. 나는 세 번 모두 이혼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도 나의 운명인지 어째서 원치 않는 이혼을 세 번이나 하게 되는 건지 이제는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이혼하고 먼 타국에 있으니 이제는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쓰라린 아픔을 지울 수가 없으니 사랑에 국격이 없다지만 돈은 있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준 법령이다. 과연 사랑하는데 금전이 결부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현실적이지 못한 관계 법령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데 도와줘야 할 정부에서 잘못된 법령에 의해 이혼을 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다. 사랑하는 내님과의 이혼이라니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아픔 또한 너무나 크다. 우리의 사랑은 그야말로 국경을 넘고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었거늘 와이프가 19살이나 많은 나를 사랑해준 그 마음, 우리는 19살의 나이 차이에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 어떤 이는 나보고 중국을 다니며 관계를 유지하라 권고한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제는 사회에서 나이 때문에 채용해주지 않는 실정, 코로나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한 나의 마음속에는 비바람이 아니라 피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왔기 때문이다. 아픔을 간직한 채 모든 시련을 잊고저 이에 열중하여 열심히 살아가던 중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는데 서울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평소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받지 않았겠지만 느낌이라는 건가 왠지 모르게 통화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 이런 느낌인 것인지 정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통화를 하면서도 오로지 한마디만 머리를 맴돌 뿐이다. 그 말은 큰아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말. 너무나 큰 충격이지만 또 한 가지 식당을 하다가 빚을 또 져서 그것 갚으면서 하다 보니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죄인이 된 기분이다. 그 일은 아들 장례 치를 돈이 없었는데 아들 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닌가. 나는 죄스러운 마음과 고마움에 비록 아들 나이 된 분들이지만 모두에게 큰 절을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부족할 것이다. 큰아들 일은 같이 있는 작은아들도 어머님도 친척들도 모르는 일. 내가 비밀로 하는 것은 큰아들이 가출해서 10년이 넘은 이유도 있고 친척들도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시주년을 누워 계시는데도 오지도 않았던 친척들.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어머니께는 축복받으실 것을 두려워 말씀을 못 드렸다. 친척들도 내가 돈이 있어서 친척인 것이다. 없으면 예면당하는 현실, 이러한 이유에서 알리지 않았다. 비록 유선상이지만 거짓없이 사실을 올려야 하기에 어머님이나 작은아들이 계속해서 모르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올린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은 다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다. 첫 딸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하늘나라로 가고 내가 돌봐주던 동생 또한 35세의 젊은 나이에 요단강을 건너 가고 이어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로 수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형과의 단절, 수차례 사업 실패, 3번의 이혼, 큰아들까지 32세 젊은 나이에 보내고
자식 3명 있었는데 내 가슴에 돌을 묻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대인 깊이 아들하고 둘이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 나는 60부터 시작이 아니라 끝인가 보다. 60여 년을 남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60평생을 선하게 살았거늘 어째서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서울에서 아들이 일을 수습하고 직장으로 돌아와 모든 시름을 덜어내고자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였다. 하루 근무 시간이 총 12시간이지만 출근 시간 30분 전 도착, 마무리 청소하면 30분 이상 연장. 하루 일하는 시간이 13시간을 넘지만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고는 단 1시간. 내가 체중이 99kg 고양이였는데 일을 하면서 몇 개월 만에 83kg으로 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 발목 관절이 아파 절절거리고 복귀와 탈장까지 되어 병원에 며칠 입원하며 수술을 하였다. 나는 일을 하면서 별돈이라고는 수술할 때 미리 허락받고 아들 장례 때 며칠 빠진 것뿐이다. 그런데 직장에서 10개월쯤 일해야 했을 때이다. 그때는 장례를 하다가 주방장이 퇴직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하기 시작한 지 2개월쯤 되어서이다. 식당이라 해도 규모가 큰 식당인데 그곳에 여사장님이 어느 날 나에게 하는 말이 몸이 그냥 안 좋아서 믿고 같이 할 수 있겠냐 하신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사장님 남편이 나보고 장례를 안 도와준다고 지적하시고 청소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바가지로 떠서 하라 하신다. 어이가 없다. 내가 주방 책임자로 할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장례를 하고 주방 바닥 청소하는데 더욱이 주방 바닥 청소를 바가지로 하라니 나를 주방 책임자로 선정하고는 장례를 안 도와준다고 하다니 처음에는 장례만 하였기에 주방 책임자가 되고부터는 일이 더 많아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소처럼 기름을 데워서 해야 하는 일이라서 나는 시간이 좀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더니 손님이 그럼 하지 말라고 취소하신 건데 식당 총 책임자가 나보고 그걸 왜 말을 해서 취소하게 하느냐 추궁하여 나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예전부터 그리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막무가내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기점을 해주었는데 1년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니 그 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퇴직금 안 주려고 생태계를 잡아 그만두게 하려 하다니 나는 일을 어물고 버티어 1년 20일 일하고 퇴직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계산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자만역을 구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정산해 주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앞전에 직장에서도 겨우 1년 정도만 일하게 되고는 이제는 많은 것을 알아봐도 나이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몸이라도 괜찮으면 막노동이라도 할 텐데 나는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판매하여 빚을 갚는데 버텼다. 이러한 현실인데 왜 사람들은 인생을 60부터라 하는가. 60까지 생활이 순탄한 사람은 60부터일 것이다. 허나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는 시작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인 듯한데도 끝은 보이지 않는 막막대해이니 나는 직장을 가지 못하고 8개월 백수로 지내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17일
첫 영상을 올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좋아하던 음식 영상을 올리며 2개월을 그리 멍청하게 있었다. 영상만 올리면 구독자도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다. 3월 중순쯤 유튜브 시작한 뒤 2달이 넘어서야 조금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 유튜브 역시 나름대로 매너 지키며 열심히 하였다. 9월이 되어서 자격을 갖추어 승인이 났는데 며칠 후 취소되어 유튜브의 길도 순탄하지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영상을 65개나 삭제하고 다시 시간을 채워야 했다.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연이어 다음 달도 그절, 그 다음 달도 그절, 그렇게 3전 4기로 2022년 1월 초 승인을 받고 얼마 후 핀번호까지 받은 입장이지만 역시 유튜브로 처음으로 달고 쓰다.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 다 겪게 된다. 인생이 너무 좋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존경하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부딪힐 수 없어서인지 가식으로 대하고 자기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같은 유튜브를 속이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이도 있으니 어찌 보면 유튜버에게는 현실 속 삶보다도 더 힘든 것 같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계좌 후원이나 슈퍼챗으로 도움을 주시지만 아직은 아들과 둘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어 고민이다. 유튜브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 했지만 취업은 안 되고 해서 요즘은 마음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누구나 갈 방향은 있는데 나에게만은 보이지를 않는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라는 것이 흔히들 취미로 한다고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유튜브라는 것이 마음에 두고 있는 한은 유튜브 페인이 되는 것 같다. 페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보상에 따르면 괜찮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실점에서는 일반인 시청자의 관심을 받아서 구독도 되고 일반인들께서 후원도 하고 팬도 되어야 하는 길이 정상인데 현재로는 극소수 유튜버 빼고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영상을 업로드하면 답방을 가야 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도 그렇다. 현실적에서 일부 유튜버에겐 진정 그 유튜버가 좋아서 팬이라서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다. 물론 나에게도 관심을 주고 후원해주시고 하시는 유튜버 절친들이 계시지만 대다수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영상을 시청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지 않는 일부 유튜버들이 있으니 나에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정 절친이고 참된 분이다. 나를 생각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는 것이다. 나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그야말로 못생이 아닌가. 그런데도 후원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후원은 안 하셨지만 나를 잘 도와주셨기에 매번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 또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하듯이 많은 분들이 모든 유튜버들에게 서로를 신뢰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준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참으로 난감한 유튜버의 길이 아닌가. 취미로 하기도 힘들고 유튜버라는 자체는 돈을 버는 직업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또한 유튜브 측에서도 유튜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제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광고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분도 안 되는 영상에 50분이 넘는 광고를, 그러고도 짧은 광고가 또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유튜버들 중 전업을 할 수 있는 유튜버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해서 몇 가지 위로 나는 한동안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유튜브가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다. 훌륭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에게 주고받는 조건 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나의 실시간 방송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나의 영상을 필시청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된 절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유튜브 페인에서 벗어난 것 같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겨서 현 상태를 유지하며 직장만 다니면 양쪽 다 피해를 주지 않고 유지해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나이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존권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 시간은 많이 여유로워졌지만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튜브를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나의 인생은 85%는 실패한 것이다. 나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누가 자신의 한치 앞을 알 수 있을까? 그러기에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위안을 삼는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 집안의 노하우 아들에게 전세주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들에게 전세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 이대로 나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이 오게 되면 아까운 노하우도 사라질 텐데, 그것이 너무 아쉽다. 나는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이날부터 15화까지 도와주신 고마우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희 현실에서 원치 않았던 이혼을 3번 하고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하나뿐이었던 동생 먼저 보내고 하나뿐이었던 형과의 반전, 홀로 계신 어머님도 계시는데 이제 하나 남은 아들과 어찌 살아야 할지요. 대인 깊이 하고 있는 아들과 60이 넘어서 남아있는 빛에 처음의 길이 없는 이쪽의 길은 어디일까요? 저희 집안의 노하우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잘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든 후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못난 어느 60대 유튜버의 일상을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